평생 모은 돈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전부 남의 것이 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끄시면 안 돼요. 김순자 씨는 올해 68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자식은 셋인데 큰딸 혜경, 아들 준호, 막내딸 수연. 셋 다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어요. 명절에 모이면 시끄럽고 북적북적하고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한국 가족이었습니다. 남편 이종철 씨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젊어서는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직접 차리셨어요. 허리 2번 다치고 손가락도 1번 크게 다치고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모은 게 수원 시내 아파트 한 채, 경기도 외곽 땅 2필지, 그리고 예금이 합쳐서 3억 가까이 됐어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평생 뼈 갈아 넣어서 만든 전부였어요. 이종철 씨는 언제나 한 말이 있었어요. 나 죽으면 순자가 다 가져야 해. 자식들 줄 거 있으면 그 다음에 순자가 알아서 하고. 밥상 앞에서도 드라마 보다가도 산책하다가도 자주 하시던 말이었어요. 김순자 씨는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당연한 말씀이니까. 우리 재산인데 내가 받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말은 그냥 말이었어요. 서류가 없었어요. 유언장이 없었어요. 그게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지 김순자 씨는 그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종철 씨가 처음 쓰러지신 건 겨울이었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셔서 김순자 씨가 발견했을 때 이미 한참이 지나 있었어요. 119 불러서 응급실 갔더니 뇌경색이었어요. 왼쪽 몸이 마비가 됐고 말씀도 잘 안 나오셨어요. 김순자 씨가 응급실 복도에서 혼자 앉아있던 그 새벽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자식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큰딸 혜경은 애들 때문에 못 온다고 했고, 아들 준호는 지방 출장 중이라고 했고, 막내 수연만 1시간 뒤에 왔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종철 씨는 석 달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말씀은 좀 나오시는데 발음이 어눌하고 왼손이 잘 안 움직이고 걸음이 불안정하셨어요. 무엇보다 가끔씩 판단이 흐릿해지셨어요. 아까 한 말을 잊으시고 사람 이름을 헷갈리시고, 병원에서는 혈관성 치매 초기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김순자 씨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남편 식사 챙기고 재활 운동 옆에서 도와드리고 병원 예약 잡고 약 챙기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어요. 근데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오지 않았어요. 준호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고, 혜경은 명절 아니면 거의 안 왔어요. 막내 수연이 그나마 가끔 왔는데 올 때마다 금방 가야 한다고 했어요. 김순자 씨는 불만이 없었어요. 자식들도 사는 게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면 자주 오는 거고 이럴 때 못 오는 거지 어쩌겠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버텼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건 이종철 씨 퇴원하고 나서 한 6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 준호가 갑자기 연락이 잦아졌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제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데. 김순자 씨는 처음에 아들이 철들었구나 싶었어요. 이제 좀 아버지 걱정을 하는구나 싶었죠. 그러다 어느 날 준호가 내려왔어요. 아버지랑 오랫동안 단둘이 얘기를 나눴어요. 김순자 씨는 잠깐 자리를 비켜드렸어요. 아들이랑 아버지가 대화하는데 내가 있으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준호가 올라가고 나서 이종철 씨가 좀 피곤하다고 하셔서 주무시게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우연히 이종철 씨 서랍을 정리하다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편지지에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이종철 씨 글씨가 맞는데 예전보다 많이 떨려 있었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김순자 씨 눈앞이 하얘졌다고 했어요. 아파트를 아들 준호에게 물려준다고 쓰여 있었어요. 날짜는 준호가 내려왔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김순자 씨가 남편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종철 씨가 멍하니 계시다가 준호가 쓰라고 해서 썼다고 하셨어요. 왜 쓰셨냐고 물었더니 준호가 나중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썼다고 하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아시냐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잘 모르겠다고. 저 지니 PD, 이 장면에서 진짜 몸서리가 쳐졌어요. 이분이 나쁜 아들이라서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 순간 김순자 씨는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법을 몰랐으니까요. 김순자 씨가 준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 이 서류 뭐야?
왜 아버지한테 이걸 쓰게 한 거야? 준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아버지가 원하셔서 하신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아파트 주고 싶다고 하셨어. 나쁜 뜻 없어. 김순자 씨가 말했어요. 그 서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냐고. 준호가 그랬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자필이고 날짜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김순자 씨가 한참을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울지도 못하고. 아들이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이게 무슨 일인지. 그로부터 2달 뒤 이종철 씨가 2번째로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했어요. 뇌출혈이었어요. 중환자실에 열흘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어요. 의사가 가족들 모이라고 했을 때 준호도 혜경도 수연도 다 왔어요. 처음으로 전부 모였어요. 근데 병실 복도에서 형제들끼리 나눈 첫 대화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재산 어떻게 되는 거야? 혜경이 준호한테 물었어요. 준호가 아파트 서류 얘기를 했어요. 혜경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수연이 왜 오빠만 아파트냐고 했어요. 거기서 형제 셋이 아버지 병실 바로 바깥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김순자 씨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말을 잇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종철 씨는 그 상태에서 2달을 더 버티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1달도 안 됐을 때 준호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아파트 명의 이전을 하겠다고. 이미 법무사까지 알아봤다고. 김순자 씨가 처음에 말했어요. 그 집은 우리 집이야. 내가 살고 있는 집이야.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 순간부터 김순자 씨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법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처음 가본 거였어요. 평생 법원 문턱 근처도 안 가본 분이 68배 처음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상황 설명을 하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이 유언장 형식 요건은 갖춰져 있어요. 자필이고 날짜 있고 서명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유언장이 있어도 배우자한테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되는 몫이 있어요. 유류분이라고 해요. 배우자한테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반드시 줘야 해요. 그러니까 준호가 아파트를 유언장으로 받았어도 어머니한테 유류분만큼은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더 생겼어요. 이종철 씨 명의 재산 중에 예금이랑 땅 2필지가 있었어요. 근데 준호가 아버지 입원 중에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빼갔어요. 70살 넘은 뇌경색 환자가 직접 은행에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준호가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본인 서명으로 출금을 한 거예요. 총 5천만 원 가까이. 변호사가 이게 나중에 특별 수익으로 잡힐 수 있다고 했어요. 상속받을 사람이 미리 재산을 가져간 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증명하려면 또 소송을 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혜경이랑 수연도 유류분 청구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자기들도 상속인인데 준호만 아파트 받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형제 셋이 같이 부모 재산 놓고 법원에서 싸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김순자 씨는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냥 그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랑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진짜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분이 뭘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남편 옆에서 평생 살고 아프실 때 모시고 그게 전부인 분이 법을 몰랐던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소송은 1년 넘게 걸렸어요. 그 1년 동안 김순자 씨는 매달 법원을 드나들었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들었고 서류 준비하는 것도 혼자 다 하셔야 했어요. 자식 셋이 다 상대방이 됐으니까요.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건 이미 옛날 얘기가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유류분 청구는 인정이 됐어요. 김순자 씨가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어요. 근데 명의는 그대로 준호한테로 이전이 됐어요. 법적으로는 아들 집에 사는 셈이 된 거예요. 예금에서 빠져나간 5천만 원은 결국 제대로 된 소송까지는 못 갔어요. 증거가 부족했고 또 싸울 기력이 없었어요. 땅 2필지는 3자녀가 나눠 가졌어요. 김순자 씨가 최종적으로 손에 쥔 건 예금 일부랑 땅 일부였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것 중에서 본인 몫을 겨우 건진 거예요. 그것도 1년 소송 끝에. 지금 김순자 씨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집 문서에는 아들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준호가 그 집을 팔겠다고 하면 김순자 씨는 나가야 해요. 법적으로. 그게 현실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종철 씨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배우자한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유언장을 남겨야 하고 그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유언장을 썼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함정에 빠져요. 자필 유언장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전부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해요. 타이핑 안 돼요. 날짜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해요. 연월일이 다 있어야 해요. 서명도 있어야 하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장은 법원에서 효력이 없어요. 공들여서 쓰셨어도 요건 하나 빠지면 그냥 종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유언장을 썼어도 나중에 그게 본인 의사로 쓴 건지 논란이 생기면 소송이 돼요. 준호처럼 자녀가 옆에서 유도해서 쓰게 했다는 의혹이 생기면 유언장 효력 자체가 법정에서 다퉈져요. 특히 작성 당시에 본인 판단 능력이 온전했냐는 문제까지 붙으면 소송이 더 길어지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공증유언이에요.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증인도 2명이 필요하고 공증 비용도 들지만 나중에 효력 시비가 생길 가능성이 가장 낮아요. 본인이 직접 가서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남긴 기록이니까요. 그리고 배우자한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도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무조건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전부 다 준다고 유언장을 써도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하면 그 절반은 자녀한테 가요. 이걸 모르고 배우자한테 다 주겠다고 유언장만 써두신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 많아요. 그 유언장 나중에 절반은 효력을 못 발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생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배우자한테 살아있을 때 재산 일부를 이전해 두는 거예요.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 혜택도 있어서 증여세 부담이 줄어요. 이걸 미리 활용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상속 분쟁이 훨씬 단순해져요. 그리고 치매나 뇌경색처럼 판단 능력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의후견 계약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지금 내가 정상일 때 내가 믿는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해 두는 거예요. 공증이 필요하고 나중에 실제로 판단 능력이 없어졌을 때 법원에서 효력이 생겨요. 이걸 안 해두면 내가 갑자기 판단 능력을 잃었을 때 가족 중 누군가가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해요.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종철 씨가 뇌경색 오시기 전에 이걸 해두셨더라면 준호가 은행에 데려가서 임의로 돈을 뺄 수 없었을 거예요. 후견인이 관리하는 재산이니까. 그리고 판단 능력이 흐릿한 상태에서 아들이 유도한 유언장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법 하나 몰라서 이렇게 됐어요. 김순자 씨가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뭔가 욕심을 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이랑 살던 집, 그게 전부였는데 법을 몰라서 그것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저 지니 PD가 이 이야기를 올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쁜 자식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준비가 됐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 준비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공증사무소 한 번 가면 돼요. 변호사 한 번 만나면 돼요. 그게 전부인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 살아계실 때 다 착해요. 효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재산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누구를 욕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놔두면 착하던 자식도 법 앞에서는 상대방이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한테 재산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유언장이 있는지, 있다면 자필로 쓰셨는지, 날짜와 서명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공증을 받으셨는지, 뇌경색이나 치매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임의후견 계약을 해두셨는지,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지, 이 중에 하나라도 모르시면 지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걸 미리 알았다면, 이종철 씨가 첫 번째 쓰러지시기 전에 준비를 해두셨다면 김순자 씨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1년 소송도 없었을 거고 자식들이랑 법정에서 싸우는 일도 없었을 거고
남편이 모은 재산이 이렇게 흩어지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종이 한 장, 공증 한 번이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 재산 얘기 꺼내면 욕심 있어 보일까봐, 남편한테 유언장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까봐, 변호사 찾아가면 뭔가 일이 커지는 것 같아서, 그 눈치들이 모여서 아무 준비도 안 된 채로 시간이 흘렀고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눈치 보지 마세요. 이게 욕심이 아니에요. 이게 준비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이종철 씨 같은 분들이 있어요. 병원 침대에 계신데 재산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자식들은 벌써 눈치를 보고 있는 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 그 상황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그 상황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당장 하세요. 공증사무소는 전국 어디에나 있어요. 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곳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변호사 한 번 만나는데 상담 비용이 크지 않아요. 그 한 번이 나중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유언장 종류별로 정확히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는지, 배우자한테 재산을 확실하게 남기는 방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치매나 뇌경색이 왔을 때 재산을 지키는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영상을 보셨으니 지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한 세상을 살면서 행복했다면 이 절차야말로 그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류라 생각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